안녕하십니까. 오늘 446회 오션 세미나 UN 환경계획 글로벌 공약 2021 진행 보고서 한글 제목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공지가 이렇게 나가서 그대로 따왔는데요. 네, 오늘 할 보고서로 가면 네, 이게 글로벌 커미트먼트 라고 2018년에 그 미국의 앨런 맥카스 파운데이션이 주도를 해가지고 물론 UNEP에서 이제 일종의 스폰서를 하고 그래서 전 세계의 주요 패키징, 플라스틱 패키징을 사용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뭐 재활용 사업자, 거기다가 뭐 정부기구 이런 데까지 참여해서 우리가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 특히 뭐 이제 그 버진 플라스틱 펠렛의 생산량이 사용량이라든지 뭐 이런 걸 줄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리사이클, 리유즈 뭐 그다음에 어떤 디자인 체인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그냥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각 이 그 서명했는 이 공약의 커미트먼트에 참여했던 기관, 회사와 기관들이 실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매년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내고 있다는 게 이 커미트먼트의 제일 중요한 점이고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도 상당히 보기 좋게 잘 내. 매년. 그래서 매년 디자인도 바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 프로그레스 자체는 뭐 그렇게 놀랍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건 이걸 이제 그냥 뭐 선언하는 건 쉽죠. 그죠? 누구나 선언할 수 있잖아. 근데 선언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선언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매년 이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어떤 구조로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중점에 두고 한번 이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보고서 핵심 내용은 지난번 금요 스터디 때 엘리가 한번 소개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년, 20년, 21년 세 번째 보고서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이런 좀 내용이 많은 보고서를 볼 때는 항상 내용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뭐 이제 수치들도 있을 거고 그거보다는 이제 사례 같은 걸 찾아보라, 이해하려고 해보라라고 했었는데 어쨌건 이규제큐티브 서머리에 요 자기들 그 커미트먼트가 플라스틱 팩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조직과 같이 해가지고 1000개의 비즈니스와 거버먼트와 아드 오거니제이션이 함께 이렇게 했던 작업의 결과물이고 이 그 서명했는 기업들을 보면 전체 플라스틱 패키징 마켓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이제 2025 타겟을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핵심 파인딩은 뭐냐? 1번. 이게 놀라운 건데. 버진 플라스틱 유즈가 피크도 된 것 같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이 글로벌 커미트먼트 브랜드 리테일러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로만 봤을 때 피크된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뒤에 그림에 나오겠지만 지금 피크가 돼가지고 25년까지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예측은 그 오일 피크도 이게 환경 분야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론인데 쉽게 말해서 오일이 매장량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오일을 생산하는 양이 언젠가는 이게 피크를 찍고 떨어질 거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오일 피크가 올 거라는 게 뭐 30년 내지는 50년도 더 됐다. 근데 계속 이제 신규 매장량이 새로 발굴되고 그다음에 셰일 이렇게 발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온다라고 했는데 저는 오일 피크가 와도 플라스틱 피크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훨씬 뒤에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오일이 이제 에너지와 플라스틱 두 개 크게 이제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에너지 분야는 뭐 이렇게 전기차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줄일 수 있는데 플라스틱 분야는 줄이기 어려울 것 같았어.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예측에. 그랬는데 이 커미트먼트 회사들만 양으로 보면 피크가 온 것 같다. 이건 엄청난 건데 어쨌든 그게 이제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그래서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지. 요 시그니토리들에 대해서 그런 것 같고. 두 번째,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다른 이제 프로그레스가 전부 리사이클링에 이제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싱글 유즈 플라스틱 패키징 같은 걸 근본적으로 줄이는 거에는 아직까지 한계를 많이 보이고 있다. 지금은 이제 재활용을 해가지고 그 버진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는 데는 기여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일회용 포장을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것까지는 아직 어렵고, 세 번째는 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나 뭐 정부는 숫자는 적은데 기업들이 대부분 새로운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자기들을 규제하는 협약인데도 뭐 표면적으로는 이걸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랬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뭐지? 지목당해 가지고 전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잘못하면 퇴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 필요해요. 우리 지지해요. 해놓고는 실제 내용에서는 엄청난 이제 로비와 막 이런 걸 하겠죠. 자기들 산업적인 어떤 손해가 안 가게 하려고. 이 지금 이후의 내용은 사실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제 목차가 나와 있는데 progress on report, perspective on progress, key progress, 그 다음에 top FMCGS 퍼포먼스 해가지고 전 세계 이제 탑 이 그 패키징을 쓰는 기업들의 노력들, 프로그레스가 뭐가 있었는지 보여주고 나서 이 리포트에 대해서 이제 이 커미트는 뭐였고 뭐 하는 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그걸 각 분야별로 elimination, reuse, 그 다음에 reusable, recyclable, or combustible 분야에서는 어떤 진척이 있었는지, 뭐 그 다음에 decoupling,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버진 플라스틱 그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플라스틱 산업은 성장하는데 버진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를 줄이는 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이제 트랜스페런시, 우리가 이 지금 새로운 플라스틱 협약이라고 했을 때 이 제일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트랜스페런시고, 트랜스페런시의 내용은 뭐냐면 디스클로징이에요. 각 회사와 정부들이 플라스틱의 생산량, 뭐 종류별 생산량, 그 분목별 생산량, 그 다음에 재활용되는 양, 뭐 소각되는 양, 이런 정보들을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게 이 플라스틱, 새로운 플라스틱 협약의 어떤 가장 근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얼마나 감축했다, 우리는 얼마까지 감축하겠다, 탄소 배출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구조예요. 그래서 각 회사와 정부들이 정보를 공개하는 건데, 그게 이제 트랜스페런시 분야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래서 이게 목차고, 넘어가 보면 첫 번째 퍼스펙티브에 이제 첫 번째 키 파인딩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한 그림. 이게 전 진짜 믿을 수가 없는데 믿을 수가 없지만 이제 왜 이게 가능했냐면 뭐 이 회사들은 이걸 할 어떤 자신 있는 회사들이 이게 사인을 하고 뭔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피크아웃을 하는 걸로 나오네, 시작하는 걸로 나오네요. 2018년, 19년, 20년 계속 줄어가지고 25년까지
지금 20년부터 25년까지 17%나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록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리덕션이 1.2% 있었고 19년에서 26년 사이 그 전에는 0.6%. 감축량이 2배나 늘어난 거네. 네. 그런데 그다음 뭐 19% 나올 거고 디커플링이 진짜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약 그 4천만 배럴의 오일을 그 채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아주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게 플라스틱 전체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진짜 더욱 놀라운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이런 커브를 그리는 걸 타겟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게 피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리사이클 드리븐인데 그 리사이클도 리지드 페트 패키징 제일 재활용하기 좋은 음료 페트병 딱딱한 페트에서 많이 일어난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60%는 늘어났다는 거죠. 물론 그건 5.2에서 8.2로 늘어난 거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리유즈블 패키징에 대한 리포트가 2%에 대해서만 일어났고 뭐 56%인가 그만큼이 이렇게 새로운 이 리유즈블 패키징 사용에 대한 보고를 못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세계 나라, 뭐 지방 정부까지 포함할 건데 리유즈에 대한 타겟을 이렇게 설정을 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스큘러 이코노미를 위해서 사실 이제 필요한 게 콜렉션, 리사이클, 디스포절 로는 이 오션 리키지나 GHG 이미션을 줄이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남아시아 국가들 이런 데만 생각하면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콜렉션, 리사이클, 디스포절만 잘해도 사실은 바다로 들어가는 양이나 이 GHG 이미션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미 엄청난 양을 생산해가지고 소비하고 있는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본적인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프리벤팅 웨이스트가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커브 그로스를 이렇게 성장 곡선 자체를 아까 그 우리 피크 봤잖아요. 성장 곡선을 줄이는 걸 우리는 목표로 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 업스트림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뭐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그의 핵심은 싱글 유즈 패키징을 줄이는 거다, 없애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번에 볼런터리 이니셔티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지지하는 걸로 이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 시그니토리의 마켓 셰어는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0%가 이 시그니토리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발적인 것도 끌어들이지만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하게는 법적 강제력을 가져야 나머지 큰 시장이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80개의 리딩 컴퍼니가 앨런 맥카스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뭐 WWF 등이 바인딩 UN Treaty on Plastics에 대해서 지지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참여를 했다는 거고요. 뭐 100개 이상의 나라들이 해가지고 요거 이게 미래행이지만 이제 과거행이 됐죠. 지난 3월 제5차 UNEA에서 새로운 협약을 추진하기로 한 거죠. 그게 이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지금 목표는 2년입니다. 2년 뒤에 열릴 6차 UNEA에서 체결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지난번에 그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 라운드에 보면 6차에서는 아마 중간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까지도 더 협상을 해가지고 아마 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제적인 협약이 안 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이제 여기 어디 나오는 proven 뭐 이렇게 proven way 이미 입증된 경로는 EPR이다 이거죠. 확대 생산자 책임 재활용. 기업들에게 더 이렇게 재활용 책임을 이렇게 키우는 거, 그걸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돈을 내 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지자체의 재활용 행정을 도와줘 가지고 뭐 당장 그 스티로폼만 봐도 재활용을 1kg 할 때마다 자기들이 돈을 뭐 몇백 원을 줘요 지자체에다가. 예, 그래서 재활용이 더 잘 되게 하고, 그거보다 근본적이게는 이제 디자인 자체를 바꾸는 거죠. 재활용이 잘 되게 한다든지 내지는 뭔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잘 안 가는데 플라스틱이나 하여튼 일회용 생산량 자체를 줄이는 것도 EPR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9개 국가 정부가 EPR 관련해서 더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이제 핵심 발견이고요. 키 프로그레스에 대한 이제 그 매트릭스 그림들 보시면 63%의 시그니토리가 타겟을 세팅했고 거기에 그 목표죠. 이게 25년까지 18년 대비 19%를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뭐야? 리사이클 양은 18, 19년 사이에 23%, 19, 20년 사이에 29%가 늘어가지고 약 60% 가까운 성장이 있었죠.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들은 또 재활용량을 이렇게 100만 톤에서 100.2만 톤, 100.5만 톤으로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elimination example을 보고하는 사례들을 이렇게 늘려가고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근본적인 material substitution이 아직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 재질을 약간 바꾸는 게 76%고 펀더멘털 체인지는 2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제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이 펀더멘털 체인지는 아예 싱글 유즈 패키징이 필요하지 않은 무슨 포장 방식이든지 배송 방식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4번에 이 파일럿을 하는 이런 그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56%는 아직 파일럿을 시작도 못했다 그러고요.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는 리유저블 플라스틱 패키징의 시야는 0.2% 줄었어요. 아마 이게 코로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에 뭐 share of reusable, recyclable, compostable plastic packaging은 단 0.5%만 늘어났다. 굉장히 적게 늘어났고, 그런데 정부가 이제 EPR을 강화하는 비율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 정부 시그니토리가 이게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런 뭔가를 이렇게 프로그레스를 리포트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든지 뭐 하여튼 그런 정부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하려면 환경부를 설득해야 되거든. 하여튼 그런 것도 나중에 우리 좀 야심찬 목표로 한번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에 GGGI에 가입을 했잖아. 네. 그것처럼 한국 정부가 르완다 게리안 지지 그룹에 서명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커미티에도 서명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우리의 이제 주
카운터파트가 해수부다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환경부 역할이 더 큰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 뭐지 해양폐기물위원회 이런 데 대표님이 가가지고 이거 소개를 하고 우리가 선도국가가 되려면 이런 데 사인을 해야 된다. 한번 해볼 만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트랜스페런시 관련해서 디스클로징 하는 비율도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네. 여기 사인 안 해가지고 보고 안 하면 안 될 거잖아. 물론 이게 싫어가지고 떠난 회사들도 나중에 나오거든요. 네, 그런 사례도 있지만 어쨌건 요건 또 ESG도 크죠. 예, ESG 경영에서 이런 실적들을 갖다 공개하는 것도 거의 이제 작년에 의무화됐나? 뭐 하여튼 의무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클 거예요. 그런 영향도. 기업별로. 요것도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네슬레가 요 시그니토리고 33% 버진 플라스틱 리덕션 타겟. 야심차죠. 리사이클드 컨텐츠는 사실은 그렇게 높진 않죠. 목표 자체가 30인데 지금 2에서 4인데 지난번에 우리 세미나 때 얘기했나? 특히 식품 포장에서 리사이클드 컨텐츠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그 케미칼 컴파운드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어쨌건 네슬레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기업별로 쫙 보여주는 거 재밌죠. 근데 프록터 앤 갬블이 이게 커미트먼트 시그니토리가 아니다 이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운동을 해야 돼. 프록터 앤 갬블한테 야 너희들 이게 커미트먼트 가입해가지고 이게 정보 공개해. 펩시코 또 양이 진짜 엄청나죠. 이게 이 순서는 아마 뭐 패키징 이렇게 사용량일 건데 그죠? 이게 숫자가 없어가지고 유니레버 있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른 회사들은. 와 유니레버는 50% 버진 플라스틱 감축 뭐 하여튼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로레알 또 있고 우리 그 같이 캠페인 하는 뭐지? 비오섬, 비오템이 로레알 계열사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로레알을 잘 뚫어야 됩니다. 회사별 단ong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켈로그 뭐 있고요. About this report 아까 설명 좀 했죠? 그래서 130 비즈니스가 정부는 20개네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시 정부도 있고 시정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한번 보면 이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who is involved에 요거 타입의 government라고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뭐 시정부도 있고 국가정부는 아까 9개인가 그랬죠. 칠레, 뭐 그라나다, 페루, 시티고 뭐 하여튼 프랑스, 르완다, UK, 왈룬. 네, 어쨌건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보고한 내용들을 거기서 하고 있다라는 거고 좀 전에 봤다시피 온라인으로 모든 데이터가 다 접근 가능하게 돼 있고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엑시팅 떠난 동지들 동지라고 부를 수도 없죠. 이제 시그니토리들의 구성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요거 누르면 다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또 키인사이트하고 프로그레스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일리미네이션 분야에서는 문제되는 플라스틱부터 이제 줄이려고 하는 거고 특히 이제 그게 PVC나 EPS, 뭐 PS까지 그거는 싱글 유즈 플라스틱 스트로, 커틀리, 행어 이런 게 이제 좀 줄이기가 좋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아직 한계로 많이 남아 있고 뭐 정부에서 이제 이걸 금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액션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고 문제도 있고 뭐 한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세부적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게 그 머티리얼별로는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프로그레스를 보고하고 있는지 숫자와 퍼센트로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PS와 PVC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카본 블랙, 뭐 이런 것들을 줄이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포맷으로는 뭐 커틀러리, 스트로 이런 것들 많이 비난도 받고 줄이기 사실 쉬운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식당이나 이런 데 다 쇠 숟가락 젓가락을 써주면 미국은 상당히 괜찮은 호텔도 전부 일회용 플라스틱 포크 나이프를 다 이렇게 주잖아요. 임금비가 비싸니까. 그런 것들을,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분야다. 이런 거 이제 컴포넌트로는 레이블, 스티커, 슬리브, 그 다음에 플라스틱 윈도우도 있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게 이제 매트리얼 체인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펀더멘탈 체인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비주얼라이징을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각 나라들 뭐 하고 있는지 사례들 이렇게 뭐 프랑스 특히 요즘 뭐 상당히 이렇게 그 야심찬 목표들을 많이 제시하는 걸로 언론에 전 세계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유즈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한 2% 이하다. 그리고 이게 파일러팅도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리필이 리턴보다 지금 더 많은 것 같다. 근데 뭐 워낙 비율이 낮아가지고 그렇고 정부에서는 이제 인식 교육과 더불어 이제 EPR, 그 다음에 인센티브, 디센티브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다라는 거고. 파일로팅이 비율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숫자는 굉장히 적다는 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너무 하여튼 적은 숫자고 이게 리유저블은 비율이 줄었죠 오히려. 그리고 제로 리유저블 플라스틱 패키징을 56%가 아직 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지금 리유저블 분야가 힘든데 작년에 줄어든 거 보세요. 비브리지가 0.2% 줄었고 리테일도 소매 분야도 아마 코로나 때문인 것 같은데 줄었다. 근데 코스메틱이나 어페럴은 늘었죠. 아무래도 소비자 그게 그 평판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코스메틱 우리가 지금 어디지? 우리랑 협업하고 있는 바이오템이나 또 뭐지? 닥터 브루너스 이런 화장품 회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뭔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일환으로 우리도 이제 같이 할 만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리유즈블, 리사이클블, 컴포스터블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온리 마진을 하다. 지금 너무 이렇게 그 증가하는 비율이나 이런 게 적고 굉장히 한계적이고 특히 이제 그 챌린지가 non recyclable 패키징 타입, 특히 이제 플렉시블 패키징이 굉장히 이제 재활용, 재사용, 컴포스터블까지도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0.5%, 0.7% 늘어나고 리유저블은 0.2%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비브리지나 이게 저 뭐지? 하여튼 플렉시블 이나 스몰 포맷 패키징이 이게 재활용이 굉장히 힘들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걸 이제 우리가 재활용 그런 걸 늘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저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있는 리사이클 시스템에 피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맨날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현존하는 리사이클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섞여 들어가면. 그 다음에 소팅과 리사이클 프로세스의 이피션시를 높이는 거. 그 다음에 디자인 체인지. 그 다음에 리사이클 시스템을 스케일링하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거. 또 굉장히 그래야 이게 경제성이 있어야 지속 가능하게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아예 이제 떠나는 건데 이 현재의 그런 시스템을
상당히 힘들다. 근본적인 변화도 물론 도전은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하여튼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 정부나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사이클빌리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기들이 제시한 기준을 스레시홀드 이렇게 레벨까지 해가지고 설명을 길게 하고 있는데 잘은 이해는 못했어요. 근데 한번 다음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리사이클은 페트 중심으로 되고 있고 그걸 강화하는 방법으로 EPR이 제시되고 있고 디지털 워터마킹 테크놀로지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당장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 재활용장에 가면은 원적외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기본적으로만 사람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 컨베이어 벨트에 가는 걸 이 기계가 원적외선을 쏴가지고 걔가 PP인지 PS인지 뭐 페트인지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요 날아오는 속도에 따라서 관성력에 의해서 걔가 떨어질 위치를 예측해가지고 바람을 쏴줘요. 그래서 걔가 PP, PS 이런 게 다른 위치에 떨어지도록 하는 게 당장 통영시만 해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언제 한번 가서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많은 지자체에서 그런 정도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워터마킹 테크놀로지도 이제 이게 옵티칼로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기술들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재활용 플랜트에 대한 설명들 쭉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이 그 재활용 목표 이런 게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게 높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목표들, 워터마킹 테크놀로지, 그건 이제 옵티컬 소팅이다. 그리고 뭐 카나다의 솔라 패널 리사이클 스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멀리 있는데 라든지 뭐 내지는 큰 시설을 하기 힘든 도시 한가운데다가 이제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돌아갈 수 있는 시설들로 이제 뭐 대안으로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부들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죠. 디커플링은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버진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이겠다라는 거. 그러려면 이제 리사이클, 리유즈 이런 걸 늘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의 기여는 지금 포스트 컨슈머 리사이클이 60% 늘어난 게 아까 봤던 피크 현상을 보여준 거고 뭐 하여튼 뭐 컴포스티블 플라스틱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GHG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어디 경제 분야 주식 방송 주식하는 사람들 방송에서 이제 그 분석하는 걸 보니까 하여튼 생분해성 재료를 많이 쓰면 그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는 걸로 자기들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지? 식물에서 왔으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 자체는 우리가 외면하기 힘들고 그게 또 큰 성장을 가져올 게 뭐냐면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 기술인데요. 그 이제 박테리아를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만 이 박테리아가 아니고 뭐지? 박테리아 맞나? 미생물이 그 똥을 싸게 하는 거거든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똥을 싸게 했는 걸 정제해가지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거든요. 근데 유전자 조작 기술의 발전 때문에 내가 원하는 딱 성질의 플라스틱 특성을 가진 똥을 누게 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GHG 분야하고 유전자 조작 분야가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성장시키고 있다는 거. 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커미트먼트에 안 들어와 있는 뭐 그런 대안들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그 저 뭐지? 아까 얘기했죠. 리사이클드 컨텐츠 타겟이 어페럴이나 코스메틱은 높은데 비브리지나 이런 데는 낮죠. 이게 이제 재활용했는 플라스틱의 안전성 문제 이런 게 아마 영향을 제일 많이 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랜스페런시.
네, 한 번 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지 섹터별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브레이크 다운까지 공개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소개할 내용이고요. 요것도 한번 보세요. 뭐 이제 어떤 분야별로 이렇게 그 정보를 제공을 했는지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세미쌤. 그 통영에서 지금 통영미 뭐 다른 한국인의 지자체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그 시스템, 그 재활용 시스템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돼요?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을 거예요. 상당히 높을 거고, 그런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이게 가정에서 분리가 잘 되면 그 시스템으로 다시 분리해야 되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이제 욕을 많이 먹은 게 열심히 분리 배출을 해놔도 차에 싣고 갈 때 다 섞어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할 동인이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섞어서 싣고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차피 공장에 가면 그게 다 기계적으로 전자적으로 자동으로 될 거니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기계에 들어간 양 자체를 줄여야 돼. 근본적으로 딱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재활용대로 사람들이 분리 배출하면 걔는 그 시스템 거치지 말고 바로 그냥 다음 단계의 재활용 업자로 가버리면 되거든. 근데 하여튼 그 지자체의 상황이나 기계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분리가 되고 있었어요. 그게 벌써 한 5, 6년 전인데 하여튼 그때만 해도 그렇게 분리가 되면 걔를 갖다 쫙 그 압축을 해가지고 그 가져갈 회사들마다 이렇게 실어 보내는 거예요. 여쭈는 이유가 굉장히 놀라워서요. 왜냐면 뉴욕 같은 경우에는 저도 최근이라고 해서 작년 초 정도에 materials recovery facility라고 해가지고 재활용 제품들이 다 한 곳에 가서 모이는 곳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수작업으로 하고 굉장히 양도 많다 보니까는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뉴욕은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한국이 훨씬 더 재활용이니 이런 materials recovery 분야 쪽에서는 훨씬 더 미국보다 앞서가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조금 더 코멘트를 달자면은, 지금 EPR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최근 지금 필리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추세가 좀 약간 이런 EPR에 대해서 많은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긴 했으나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주는 뭐 원래 미국 주 중에서도 환경 쪽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인 주예요. 근데 정말 이례적으로 캘리포니아의 검찰총장이라고 해야 되죠, Attorney General이, 그분이 이제 굉장히 이례적으로 엑소모빌 및 다른 그 carbon major라고 해가지고서는 뭐 BP, Shell, Chevron 이런 회사들을 상대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플라스틱을 제조하고 있으면서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많은 재활용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밝히려고 한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게 굉장히 미국 그 재활용 뭐 역사 뭐 환경 역사 중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필리핀도 심지어 그 Committee of Human Rights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필리핀의 헌법 로 인해서 생긴 이렇게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기관에서
그 carbon major, 그러니까 뭐 엑선모빌, 쉘, BP 이런 그 회사들을 상대로 법적 그 기반이 있다. 이 회사들을 소송할 법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제 법적 절차를 개시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그 다음 이제 최근에 필리핀이 새 대통령을 이제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추진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큰 관건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물음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필리핀 정부의 Committee of Human Rights가 이런 법적 기반이 있다라고 제시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 또한 지금 국제 동향과 흐름이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 조금 더 전진하고 있다. EPR 쪽으로 훨씬 더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고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유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Committee of Human Rights가 이제 법적 기반이 있다고 제시했던 그 보고서를 여기에 공유를 할게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음소? 근데 이게 다 육상에서 어떻게 폐기물 처리 그런 시스템만 지금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해상으로 이제 그 빠져나간 거에 대해서는 전혀 네, 알 수가 알 수가 없죠. 없는 거잖아요. 이게 네, 데이터는. 네. 이게 이제 주로 그 제일 크게는 패키징을 사용하는 회사들, 그렇죠. 업자들이고 만드는 사람. 두 번째는 이제 리사이클이나 지금 폐기물 관리하는 회사는 뭐 포션이 작을 거고. 엊그제 우리 그 온실가스 준비하다가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인데 해상 운송 분야는 각 나라에서 그 온실가스 배출량 그걸 안 한대요. 국제 운송이라서. 국제 운송이라서 어느 나라의 그 양을 이렇게 배정할 수가 없는 거야. 기속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상까지는 여기서는 지금 아직 뭐 한참 멀다. 네, 다른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서 진짜 예쁘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공유하겠습니다. 네.